2023년 8월 5일 이론시험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회계 분야 중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일반적으로 회계 분야를 세분하면 재무회계, 그 다음에 관리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번, 관리자에게 경영활동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제공한다.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원가회계, 관리회계가 돼요. 지금 적절한 거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1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2번, 국세청 등의 과세관청을 대상으로 회계정보를 작성한다. 세무회계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무보고서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도 세무회계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세무회계. 2, 3번은 이제 세무회계하고 관계되는 내용이고, 4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주주, 투자자 등이 주된 정보 이용자이다. 4번이죠. 우리 재무회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업의 경영활동이 일어나면 이제 재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데, 이럴 때 일정한 회계 원리, 즉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원칙에 따라서 기록 계산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관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또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보고서 만들어서 이걸 이제 회계 정보라고 그러는데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중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간 시세차익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증권인 주식과 채무증권인 사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단기니까요,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1번, 시장성이 있어야 하고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예, 그렇죠. 그래야지 단기간에 이렇게 매매할 수 있으니까. 2번, 단기 매매증권 당좌자산으로 분류된다. 예, 기말평가 방법은 공정가치법이다. 예,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강증권은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 4번이죠. 투자자산, 당좌자산인데 당좌자산이 맞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산이 틀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3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서 안분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자, 그렇습니다. 예. 한꺼번에 샀으니까, 일괄 구입했으니까 서로 다른 것이므로 따로따로 계정과목 잡아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그 각각 자산의 공정가치 그 비율을 따져서 계산합니다. 2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취득 과정에 발생한 할인, 애누리는 반영하지 않는다. 반영하죠. 할인하고 애누리는 차감하여 반영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2번 틀렸네요. 3번, 저가법을 적용할 경우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지면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맞아요. 저가법은 떨어질 때만 적용하는 거니까. 4번, 저가법을 적용할 경우 발생한 차액은 전부 매출원가로 회계 처리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하는 원인 등이 외부 환경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돼요. 그래서 크게 손상을 입는다든가, 그 다음에 물건이 이렇게 진부화가 된다든가, 해당되는 재고자산이 장기간 안 팔려서 이렇게 채화, 이렇게 쌓인다든가, 이런 것들로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회사가 어떻게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므로 팔린 걸로 처리한다. 그래서 매출원가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정 과목 이름은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랑 계정을 써서
다음 중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을 경우 단기의 자산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에서 자산 처리하라는 거라고 그랬죠. 자산 처리.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단순 능률 회복, 원상복구니까 비용 처리하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비용으로 자본까지 가려면 자본의 공식에 기초 자본에다가 수익은 더하고 비용을 빼면 기말 자본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따져서 보면 자 비용이 많이 잡히면 단기 순이익 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 단기 순이익을 자산에서 부채 뺀 거잖아요. 자산에서 부채 뺄 때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잖아요. 얘를 자본에다 더하는 거니까 자본이 줄어들게 돼요. 적게 더하게 되니까. 그래서 과소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주식회사 재무는 자기 주식 200주를 액면금액 5,000원, 주당 7,000원에 매입하여 7,000원 주고 산 거예요. 액면가 5,000원이어도 시장에서 7,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매입해서 소각했대요. 그러면 사자마자 소각하면 자본이 즉시 없어져요. 그래서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 쓰고 대변에 쓰는데 소각하면 차변에 써야 돼요. 자본의 감소, 차변. 자본금은 액면금액으로 써야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200주 곱하기 5,000원 이렇게 하게 되면 1,00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입한 거 돈 나갔겠죠. 예, 현금 등이라고 쓰고 얼마 주고 샀냐면은 7,000원 주고 샀으니까 27에 14 그러니까 27에 14 하니까 얘가 1,400? 1,400인가? 이렇게 되겠죠? 100만 원이래,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면 140, 140이 돼요. 그게 100만 원이고, 자, 그러면, 이거, 액면가 100만 원짜리를 이제 140에 샀으니까, 대변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자차손이 발생된 거예요. 감자차손. 감자다가, 솔에 보면 감자차손, 남으면 감자차익이거든요. 이렇게 소각하는 걸 감자라고 그래요. 주식을 발행하는 걸 증자라고 그러고. 그런데 감자차손 쓰려고 그랬더니 그 전에 감자차익이 있대요. 이 자본편에 보면 감자차익, 감자차손이 있을 때 서로 상기하여 처리한다. 상기하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감자차익이 있는데 감자차손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자차익을 먼저 없애야 돼요. 감자차익은 감자다 남았기 때문에 남은 돈은 자본의 증가 대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변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감자차익 20만 원 써주고 원래 이제 140이니까 40만 원 손해본 거거든요. 이쪽은 100만 원이고 근데 감자차익이 있으니까 그 전에 감자다 남은 돈 있으니까 얘를 제거하고 나머지만 감자차손 잡기 때문에 20이 되겠죠. 그래서 감자차익은 완전히 제거됐고요. 결국에 이 회계 처리가 끝나고 나면 이 소각해서 하고 나서 회계 처리하게 되면 감자차손만 20만 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요. 이렇게 상계한다는 거, 이렇게 상계하는 게 우리 시험 범위에 4개가 있어요. 그 4개를 말해보면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하나, 여기 나온 것처럼 감자차익, 감자차손 둘,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 셋, 그 다음에 매도관증권 평가이익, 매도관증권 평가 손실 4개. 그 4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출원가는 상품,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이다. 맞죠? 2번 영업의 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영업의 비용이니까 영업활동이 아니겠죠. 활동으로,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자손으로서 기부금, 잠수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맞죠? 3번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 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설명이잖아요. 일정 기간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고 4번 수익과 비용은 각각 순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번 틀렸네요. 수익과 비용은 다 써라라고 그랬잖아요. 다 쓰는 거 뭐라고 그래? 총액. 순액은 뭐예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 중에서 큰 것에서 작은 거 빼는 거예요. 즉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 빼서 나머지 수익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게 되면 비용이 실제 발생했는데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으니까 정확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적자. 그게 이제 우리가 총액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서울은 주식회사 제주와 제품 판매 계약을 맺고 주식회사 제주가 발행한 당좌 수표 5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아 아래와 같이 처리했다. 아래를 보니까 제품 매출했네요. 자, 그러면 이거 뭘로 해야 돼요? 선수금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 중 주식회사 서울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영향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매출은 수익이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알고 계시죠? 선수금은 돈을 이제 미리 받은 거니까 물건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긴다라고 해서 부채라고 그러고, 매출은 이제 수익이죠. 부채 잡아야 되는데 계약금을 받으면 수익 잡았으니까 수익이 과대, 부채는 과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이 과대, 부채는 과소. 영향으로 오른 것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부채가 과소 계상된다. 그리고 수익은 과대 계상된다. 오른 것 그랬으니까 3번 당기순이익 과대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뭐 이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도요. 8번 주식회사 한국상사의 1월 1일 자본금은 5천만 원. 자본금은 여러분 우리나라 상법에 따라서 주식수 에다가 곱하기 한 주당 액면금액으로 써야 돼요. 이거 꼭 외우세요. 액면금액. 액면금액으로 쓰는 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전산회계 1급에서는 자본금밖에 없어요. 주식과 관련된 회계 처리할 때. 그러면 액면가 5,000원 한 주당 만주 그래서 5천만 원 1월 1일자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10월 1일에 6,000원에 액면가 5,000원짜리란 말이죠. 그걸 6,000원에 주가가 올랐나 보죠. 2,000주를 유상증자 했대요. 유상증자는 이제 돈 받고 주식을 발행한 걸 말해요. 기말의 자본금은 얼마인가? 그럼 기초자본금은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하면 추가 출자했으니까 이걸 더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기말 자본이 돼요. 기말 자본금. 유상증자는 2,000주 했고 자본금은 액면금액으로 쓰라고 그랬으니까 6,000원 발행금액이고 곱하기 5,000원 이렇게 하게 되면 250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6천만 원이 되겠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재무회계가 8번까지입니다. 자, 9번. 원가회계가 됐습니다. 원가 및 비용의 분류 항목 중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것은 제조원가는 이제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걸 제조원가라고 그래요. 1번 생산공장의 전기요금 제조원가네요. 2번 영업용 사무실의 전기요금 이거 판관비죠. 판매비와 관리비. 마케팅부의 교육 연수비 판관비잖아요. 교육훈련비잖아요. 생산공장의 기계장치 처분 손실
이거 생산공장 보고 제조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계장치의 처분 손실. 이 기계를 쓰는 동안에 발생되는 그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예요. 근데 이게 처분 손실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제 필요 없어서 판 거죠. 팔면 이 계정 과목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잖아요. 이거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 그래서 제조원가에 포함 안 돼요. 예. 기계장치 쓰는 동안에는 제품 만드는 데 썼으니까 기계장치 쓴 만큼을 감가상각비로 제조원가에 집어넣어요. 이하고 헷갈릴까 봐서 말하는 겁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고려하여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에 배부함으로써 보조 부분 간의 상호 서비스 제공을 완전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제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다 고려하는 것은 상호 배분법입니다. 문제 계속 보면 상호 들어가고 답을 다 맞히겠네. 예, 3번입니다. 1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에 의한 단기 직접 재료원가는 얼마인가? 딱 이렇게 나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단기 직접 재료원가니까 공식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겠죠. 단기 직접 재료원가는 단기에 직접 쓴 재료원가고 공식이 작년에 쓰다 남은 원재료에서 올해 사온 거 더해요.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더합니다. 물론 매입 시에 발생되는 반품 매누리 할인 이런 거 있다 그러면 다 빼고 그 다음에 쓰고 남은 거 빼요. 기말 원재료 이렇게 빼면 이게 쓴 거잖아요. 썼잖아요. 단기에 썼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비용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 원재료 끝에다가 원재료비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직접 쓴 거면 단기 직접 재료원가, 원재료원가 이렇게 쓰면 돼요. 얘가 직접 재료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료원가하고 여러분 재료비는 같아요.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예, 같은 말. 예. 좀 더 정확하게 쓰려면 원가를 쓰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재료비라고 많이 쓰니까 두 개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대입하면 돼요. 이렇게. 예. 그러면 120 필요한 것만 가져다 계산하면 돼요. 이거 다 가져다 쓰는 거 아닙니다. 여기 그다음 이렇게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120만 원에다 더하기 90만 원을 하고 그 다음 빼기 85만 원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125만 원이 나오게 되니까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을 볼게요. 주식회사 성진은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한다. 제조 간접 원가는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으로 쓰니까 해당되는 제품에 얼마 썼는지를 갖다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배부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계산한 제조 지시서 넘버 1, 1번 제품이 되겠네. 1번 제품의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은 얼마인가? 얼마 배부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전체 제조 간접 원가를 보면 공장 전체 거 봐야 되니까 이렇게 50이고 50만 원 중에 제조 1에다가 얼마를 배부하면 되는 건가 이거잖아요. 이 공식을 외워야죠. 제일 1단계 배부율을 구한다라고 그랬어요. 예. 얼마를 배부해야 될지. 그래서 배부율을 한번 구해 볼게요. 배부율은 전체 총 제조 간접 원가 50만 원에 배부 기준의 총액이라고 되어 있고 배부 기준은 직접 원가인데 직접 원가는 직접비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개를 이렇게 만약에 직접 재료 원가로 한다 그러면 직접 재료 원가만 되겠죠. 전체 공장 전체의 직접 원가 1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절반이 나오잖아요. 절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0.5가 되겠죠. 자, 그러면 넘버 1번에다가 배부액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넘버 1번의 직접 원가
40만 원에다가 15만 원 하면 55만 원이 되겠네요. 55만 원. 여기에다가 곱하기 배부율. 이렇게 배부율 곱해요. 0.5. 자, 그러면 정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얘가 27만 5천 원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빨리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FM대로 하는 거고, 이거 딱 보다가 빨리 하고 싶니?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50만 원을 배부하게 되니까 50만 원. 여기다 곱하기. 여러 제품에다 피부하는 거잖아요. 여러 제품에다. 그 중에 1번 제품이니까. 전체 총 배부 기준이죠. 총 배부 기준에서 1번 제품의 그 배부 기준 이렇게 하니까 1번 제품의 배분 기준액이 얼마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55만 원이네. 그래서 55만 원 쓰고 총 배분 기준은 얼마예요? 100만 원이네. 이렇게 쓰면 한 번에 되는 것이 편리하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과세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네, 맞습니다. 외우셔야 되는 거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2번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이다. 그렇죠? 폐업일까지고 이 폐업한 사람은 신고기간도 외우셔야 되는데 폐업한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셔야 돼요. 그것도 외우십니다. 같이. 3번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이거 맞아요. 간이과세자가 이거 틀렸네. 이거 틀려. 잠깐만요. 이게 맞아요. 잘못 말했군요. 맞고. 순간적으로 혼동됐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그 변경되는 해의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게 틀렸지. 얘가요, 어떻게 되냐면은, 1월 1일부터 1년이 될 수 없고, 변경되면 6월 30일까지.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돼요.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한번 써드릴게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나왔으니까 일반과세자가 보기 3번부터 설명해 볼게요. 간이로 변경될 때 이렇게 간이과세자가 일반으로 변경될 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이로 변경될 때 지금 물어보는 게 이런 거잖아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니까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변경되는 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거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변경되는 해라고 하면 되겠죠. 이제 문제 나오게 변경되는 해니까 변경되는 해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변경되는 해 간이 과세 규정 적용 과세기간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이렇게 써놓고 첫 번째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었다 그러면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었다면 그 변경 이후 간이에서 일반으로 간이가 먼저 나와요.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 변경 이후 이렇게 간이로 변경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럼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그 변경 이전이 간이었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예. 얘는 이제 그 T가 간이로 바뀌었으니까 변경 이후라고 쓴 거 이렇게 쓰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이전이 간이었으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쓰면 되시겠죠? 예. 그러면 헷갈리지 않죠. 그래서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 뒤에가 간이로 바뀌었으니까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이제 간이를 적용받는 거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었을 때 그 이전이 간이었으니까 변경 이전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그래서 그 기점 그 바뀌었을 때 그해 바뀌었다 그러면은 그 기준이 7월이라는 거예요. 7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뒤로 나누어서 한다는 거지. 얘가 핵심입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체크해놓고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다음 중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작성 연월일이 돼야 되죠. 처음에 공급 연월일이 아니라 그 나머지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와 같이 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이탁 판매의 경우 대신 수탁자한테 팔아달라고 한 거니까 수탁자가 공급한 때입니다. 맞고, 상품권 판매의 경우 언제가 공급 시기가 되냐면 상품권 발행한 날이 아니라 2번 틀렸어요. 재화를 공급한 날이 되겠죠. 언제 재화를 공급해요? 실제 물건 판 날? 상품권 회수하고 물건을 준 날이죠. 상품권을 회수하고 상품권 발행한 날이 아니라 그 상품권 발행했을 때는 물건이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선수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고요.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이거 보기에 잘 나오는데 대가의 각 부분은 받기로 한 때고, 그러니까 내국 물품을 내국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재화를 선적하는 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